노동시장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은 미국 국채 금리는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노동시장 데이터가 시장에 생각한 것보다도 둔하고 약하게 나오면 미국 국채 금리는 내릴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 내용 어떤 말씀 좀 드릴 거냐면은,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 자료들 또는 리서치 자료 읽으면서, 우리 구독자님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가능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커뮤니티에 간단한 도표와 간단한 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글로 쓰다 보니까 좀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모처럼 만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들을 조금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은,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달러가 왜 강세로 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달러가 안정화되고 뭐 이런 걸 좀 말씀 좀 간단히 한번 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피델리티 운용해서 만든 자료이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달러 강세가 결국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서 강세로 갔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한번 그래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라색은 미국의 2년 국채 명목 금리이고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달러가 아니라 주요 통화들 바스켓 대비해서 달러 지수의 가격인데요. 지금 보면은 2000년 12월 달부터 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2년 국채 금리가 0.2였습니다. 그러던 게 금리가 계속 올라갔죠. 금리 계속 올라가서 2년 국채 금리가 4.7까지 올라갔었죠. 4.7까지 올라갈 때, 이걸 우리가 DXY라고 합니다. 달러 지수가, 이렇게 미국 금리가 쭉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글로벌 달러와 가치가 계속 이렇게 쭉 같이 연동해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달러 강세가, 미국 금리가 올라서 이렇게 달러가 전 세계 주요 통화 대비 강세로 갔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2년 국채 금리입니다. 4.7에서 작년 중반에 한 3.8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때 좀 떨어질 때 달러 지수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2년 국채 금리가 3.7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3월 말 데이터인데 4.75죠. 지금 한 5% 다시 근처까지 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달러 지수가 4월 달까지 박스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요 달러 지수마저도 이 미국 금리 움직임에 연동해서 가더라. 따라서 향후 글로벌 달러화 지수는 전망을 해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미국 국채 금리의 향배를 보고 결정하시면 된다. 즉, 미국 국채 금리가 만약에 5%, 6%, 7%, 8%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달러는 전 세계 원화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통화 대비 지속적으로 강세로 갈 것이고, 반면에 비달러 통화들은 약세를 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일정 부분 금리가 고점 근처에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갈 건데,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정 부분 내려가면은 글로벌 달러 지수는 아무래도 좀 하향 안정세를 띠겠죠. 아무튼 도표에서 여러분이 좀 명심이라기보다도 좀 알았으면 좋다는 거는, 달러 지수가 주로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참조를 하십시오. 그래서 달러 지수를 보는 데 있어서도 미국 국채 금리가 정말로 중요한 변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국채 금리의 향배를 알려고 하면 결국 국채 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국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제 펀더멘털이라고 하나를 지목하라고 하면은 저는 노동시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자료 관련 커뮤니티에 올려있는 글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다 올렸던 글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 글로 쓰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데이터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더라. 그걸 설명을 드린 자료이고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보시면은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움직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기준으로 금리가 이렇게 위로 가면 오르는 거고요. 금리가 내리는 건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와 굉장히 상관성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미국 그 NFP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난팜 페이로라고 해서 비농업 부분 노동 그 일자리 수입니다. 이게 서프라이즈, 파지티브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투자은행들이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예를 들면 100을 시장에서 전망을 했는데 막상 발표가 110, 120이 되면 이게 파지티브 서프라이즈잖아요. 이렇게 파지티브 서프라이즈가 되면은 실제로 과거를 보니까 국채금리가 위로 금리가 이렇게 뜨더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더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네거티브 서프라이즈가 발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을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발표 수치가 90, 80이 이렇게 시장 예측보다 노동시장 수치가 그보다 약하게 나오면은 금리가 이렇게 내리더라. 그죠?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상관성이 한 0.43 정도 한 43% 같이 가는데 양의 상관성인데 즉 뭐냐면은 노동시장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은 미 국채 금리는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노동시장 데이터가 시장에 생각한 것보다도 둔하고 약하게 나오면 미 국채 금리는 내릴 거다. 그 상관성이 한 0.43 정도고 43%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상관성을 분석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2006년 1월 달부터 해서 금년 24년도 2월 달까지 분석 자료입니다. 거의 한 18년간 데이터니까 꽤 실효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노동시장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미국 노동시장 데이터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내리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노동시장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노동시장 관련된 설명을 수차례 드렸어요. 예를 들면 노동시장 심층 분석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수차례를 드렸는데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에는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냐면은 요번 4월 10일 날 한 2주 정도 된 거예요. 한 10일 정도 됐네요. 한 2주 정도 전에 나온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제가 아티클을 가져왔습니다. 뭐냐면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많은 투자 관련 전문 신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아시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계 운용사에 한 12년 근무를 했는데 저희 글로벌 매니저, 특히 미국에 있는 매니저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보다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훨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니저들이 너희는 둘 중에 물론 다 보면 좋지만은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면 뭘 더 추천하냐면 거의 100명 중에 90명 이상, 10명 중에 9명 이상이 FT, 파이낸셜 타임즈를 추천합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거고 그만큼 세계적인 자금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보는 자료 신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문에서 4월 10일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양호한데 근데 왜 바이든 행정부는 점수를 못 받을까? 좋은 점수를 못 받을까? 지금 뭐냐면은 쉬운 말로 하면은 미국 노동시장 좋은데 왜 이렇게 칭찬 못 받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요 짙은 색깔이 지난 한 15년간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미국 출생자가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일한 사람들의 일자리 인덱스고요. 반면에 여기 빨간색은 네이티브 본이니까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 내국인의 일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보면은 현재 미국의 내국인들 일자리 보시면 여기 코로나 팬데믹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낮아요. 미국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주로 늘었던 거는 보시면은 내국인은 오히려 일자리 줄은 반면에 주로 다 늘은 게 이렇게 해외 이민자들 위주로 많이 늘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진입한 이후 급격하게 해외 출생자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었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일자리 성장은 바이든 타임즈 기사에서 이민에 의해서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기사에는 없지만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해외 이민자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legal, 반대편에는 일리걸이죠. 즉 뭐냐면은 정식으로 이민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인데 최근에 는 사람들 대다수가 불법 이민자에 의해서 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국인 입장에서는 최근에 일자리가 오히려 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노동시장을 얘기할 때 지금 현재 말고 앞으로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전망할 때 선행지표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NFIB 서베이를 많이 봅니다. NFIB는 뭐냐면 미국 중소기업 협회에서 미국의 스몰 기업들 빈 센티멘트는 어떻고 앞으로 사람을 더 채용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냐는 서베이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시장에서. 왜냐하면은 미국 노동시장에서 신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미국 중소기업에서 창출합니다. 따라서 미국 중소기업들이 향후에 신규로 채용을 할지 여부가 결국은 미국의 향후 노동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보니까 그래서 선행지표가 하나가 이건데 이 제목이 어떤 거냐면은 미국 중소기업에서 향후에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요. 22년 초반부터 해서 이 그래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즉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좀 요즘 비즈니스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현금도 작고 하기 때문에 대출에 많이 의존을 하는 상황인데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채용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결국은 노동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참고로 요즘 제가 계속 말했죠. 이 내용은 전부 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결국은 일자리가 정규직 위주로 늘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정규직은 크게 안 늘고 있는데 파트타이머나 멀티잡 사람 위주로 현재 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파란 색깔이 풀타임 잡이고 여기 빨간 색깔이 파트타임이고 여기 요 색깔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사람인데요. 보시면 먼저 풀타임 잡 보시면 최근에 풀타임 잡은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죠. 즉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고 주로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게 뭐냐면 파트타임 잡이 큰 폭으로 늘고 있고 멀티플 잡 홀더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즉 현재 소비 여력이 큰 정규직은 굉장히 감소하는 반면에 저임금의 파트타임과 그리고 파트타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멀티 잡 홀더가 많아지고 있죠.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전체 퀄리티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의 어떤 우리가 퀀터티니까 수량적 측면에서는 좋은데 실제로 퀄리티 측면에서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좀 더 이 자료에 또 부연 설명을 하면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샤물룰이라고 제가 저희 유튜브에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추세가 바뀌는 거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 추세가 바뀌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미국의 실업률 지표를 보는 거고요. 미국 실업률 지표를 볼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실업률은 보통 장기 이렇게 떨어지다가 딱 돌아서면 쭉 올라가는 게 보통 실업률의 속성이라서 결국 요 어떤 변곡점에서 실업률이 이제 추세대로 뜰겠구나 안 뜰겠구나를 우리가 체크하는 이제 기준으로 제가 샵 룰을 소개해 드렸고 샵 룰은 실업률 저점 대비해서 0.5% 이상 증가해서 3개월 이상 유지될 때가 샵 룰에 이제 부합된다라고 제가 이전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 전체로 보면은 샵 룰이 아직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그런데 이걸 주별로 보니까 좀 얘기가 달라요. 보면은 현재 주 단위로 봤을 때 미국 샵 룰에 진입한 데가 여기 빨간 색깔입니다. 미국의 서부 라인 다 진입했고요. 그리고 뉴욕에 미국의 대도시, 동부의 대도시 부분은 다 샵 룰에 진입했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적으로는 아직 샵 룰에 진입을 하진 않았지만은 대도시, 그러니까 동부 연안, 서부 연안 대도시 위주로 현재 샵 룰에 진입을 했고 전체 50개 중에서 20개 주가 현재 샵 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전체 50개 주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한 40% 정도 진입을 했죠. 근데 과거에 이걸 주별로 샵 룰이 진입한 걸 가지고 과거에 경기 침체 국면을 같이 좀 그려봤더니만 실제로 이렇게 급격하게 샵 룰이 늘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다시 좀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보시면 현재 샵 룰에 진입한 숫자가 한 20개 주 정도 되잖아요. 20개 정도 되는데 50개 진입했을 때는 100% 다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추세가 과거에 보면 이 라인을 한번 볼까요? 라인 한번 그려보면은 대충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정도 올라오면은 항상 그 위로 쭉 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구조이죠. 그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전체로 보면 아직은 샵 룰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도시 위주로 현재 샵 룰에 상당 부분 진입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현재 외관적으로 노동시장이 아직 양호하지만은 우리가 상당 부분 노동시장은 점점 크랙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향후에 노동시장이 될 거를 좀 예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쭉 노동시장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게 제가 한두 달 뒤에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한 분기 내지 한 두 분기 정도 뒤에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도 대다수가 제가 이전에 제 마생투 채널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 뷰가 아니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가 4월 10일 날 요 내용 요렇게 쭉 내용으로 기사를 된 거를 제가 여러분께 공유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커뮤니티에 미국 소비자들 연체율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이 연준이 긴축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점진적으로 소비자들이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를 많이 보다 보니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미국의 다양한 대출 이자율들이죠. 여기 보시면은요, 요 맨 위에 요거는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이고, 요거는 개인 대출 이자율이고, 요거는 뭐죠? 이거는 오토론, 자동차 할부금융 이자율이고, 요건 30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아주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자율이 최근 1년 사이 이렇게 급증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모기지 금리는 그나마 덜 오른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모기지 금리가 벌써 모기지 금리도 그냥 7% 정도까지 올라갔죠. 아무튼 중요한 건들은 개인들의 대출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신용카드 이자율 같은 경우는 현재 22% 정도 레벨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개인 대출 이자율도 한때 한 7, 8%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거의 한 13% 정도까지 올라갔고, 자동차 대출, 미국은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이 한때 5%까지 떨어졌던 게 거의 이제 9%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모기지는 뭐 달라요 없고.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의 개인들의 소비 생활과 연동되어 있던 대다수의 그 대출, 다양한 종류의 대출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 현재 다양한 대출의 연체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딜링퀀스라는 게 연체율인데요. 우리가 부도나기 전에 먼저 연체가 되잖아요. 그죠? 제때 못 갚는 게 연체율인데,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에 반증일 텐데, 지금 연체율을 보겠습니다. 연체율을 보니까 먼저 아까 그 금리가 198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현재 미국의 신용카 대출 이자율은요. 자, 그런데 현재 연체율이 최근에 요 파란색 보시면은 한때 연체율 2% 같은 게 그 연체율이 한 4%까지 더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라서 오히려 이제 그 일반보다 이게 무디스 자료를 인용했네요. 무디스 자료를 인용했는데 한 4% 정도 올랐고, 이 수준은 파란색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언제냐면 2011년 이후에 가장 연체율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오토론 연체율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한때 한 2% 내였던 게 거의 한 3%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요 검정색 라인은 전체 대출의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구간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특히 개인들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상황을 전개되고 있냐면은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더 둔화가, 그러니까 지연이 되고 있고 지체가 되고 있죠. 즉 이런 연체율이 꺾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되는 연준금리가 인하가 되어야만이 해당하는 대출 금리들도, 대출 이자 금리를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텐데, 지금 우리가 계속 연준금리가 계속 인하 시점이 수년이 되고 있으면 결국은 아마도 이런 연체율이 절대적으로 현재 고금리이기 때문에 계속 좀 증가를 더 할 것 같습니다. 연체율이 계속 늘 것 같고, 게다가 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수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상당 버팀목, 긴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여전히 미국 소비가 견조하게 버텼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의 엄청난 지원금으로 발생했던 초과 저축이 이제 금년 4월 달 기준으로 이게 BC의 예측인데 거의 이제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다 소진이 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중의 대출 금리에 개인 소비자들이 노출이 되는데, 근데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계속 수년이 되면 될수록 집에 쌓여있는 돈은 없는 상황에서 시중 대출 금리가 높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증가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금리 인하를 저기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죠.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수년 되면 될수록 개인 소비자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카드 이자율만 갖고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여기가 카드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인데 연체율이 최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연체율 증가의 그 이면을 보면은 이렇게 요 빨간색 점선 라인이 카드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자율이 폭증하면 초기에는, 그러니까 초반까지는 버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은 후행적으로 연체가 증가하게 되죠. 즉 이렇게 이자율이 선행이고 그 다음에 연체율이 후행이죠. 따라서 이자율이 빨리 떨어지지 않으면 연체율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개인 소비가 향후에 위축될 여지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